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장재욱 총장입니다. 이 뭐 대학원 공부할 때보다 더 빡세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 때는 그래도 좀 쉬고 하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빡세다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두어진 시간이 뭐 30분이라는데 그렇게까지 쓰면은 또 식사하시는데 또 지장이 생기니까 한 15분 정도 제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요즘 뭐 대학 총장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현안도 고민이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 동서대학교를 맡고 있는 이 시기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대학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이나 처리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나 잘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동서대학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까 우리 안성진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 기업들은 지금 플랫폼을 아주 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플랫폼을 바꿔놔야 20년, 30년 후에 동서대학교가 그래도 굉장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우리 정홍섭 총장님 같이 또 해외에 가서 또 좋은 혁신 사례가 있는 대학들을 또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벤치마킹만 하고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항상 벤치마킹하고 다니는가. 제가 조금 후에 그 두 대학을 제가 가본 대학 중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대학, 뭐 잘 아시는 대학입니다. 미네르바 대학, 그때 뭐 아시아 태평양 이사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소개도 하셨는데, 과연 이런 대학들이 한국에서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혁신 대학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걸 못하는, 정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가는 학교 중에서 이제 풀세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진 대학이지만은, 저는 외국에 벤치마킹하러 갈 때 좋은 대학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새롭게 생긴 대학들, 이런 대학을 주로 다닙니다. 이 두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 이것은 대교협에서 2014년에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규제를 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그 건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으면 규제 완화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보시면 온라인하고 현장 실습을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1년에 12,500불.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을 보면 한 5만 불, 6만 불 정도 하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이런 대학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사가 오셔가지고 액티브 러닝 플랫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7대 도시에 거점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을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공유 기숙사, 그다음에 현지 강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젊은 대학이에요. 2011년에 설립된 대학이고, 그래서 2014년 개교를 했는데, 입시를 보니까 입시를 할 때 원서 접수를 5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Binding Enrollment Option이라는 것은 이 학교에 정말 갈 사람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해서 일주일 만에 다 회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합격을 하면 무조건 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Early Action, 이거는 미국에서 많이 있죠. 그다음에 Regular Decision Making 2, Extended Decision에서 다양한 입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No Enrollment Cap이라 그래서 입학 정원이 없어요. 좋은 학생이 많이 오면 많이 뽑고, 이번에 올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학생이 없으면 잘 안 뽑고, 이렇게 해서 정원이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보면 이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보면 딱 정해진 과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코스트로, 저비용으로 학교를 고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과목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면 좋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이 학교는 그렇지 않고 몇 과목밖에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과목 수가 아주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운영 시스템 보시면은 온라인 수업을 자기 기숙사에서 하기 때문에
교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일단 입학을 하면 기숙사에 다 모여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수업은 전부 다 자기 방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죠. 물론 자체 제작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콘텐츠를 또 사서 와서 그것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제가 어디에 있는가 알아봤더니 상업 지역에 있어요. 나필이라든지 마켓 스트리트라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주 그 상업지에 기숙사가 등글러니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교의 그 슬로건이 Take Class Anywhere예요. 어디든지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습은 이렇게 뭐 서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군데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학 허가율은 2% 정도밖에 안 되고 하버드의 5.2%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for-profit organization으로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런 온라인 그 플랫폼을 연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제도 같은 것을 연구를 해서 이걸 또 밖에 팔기도 하고 또 미네르바 스쿨에다가 또 이렇게 팔기도 해서 여기서 상당히 많은 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은 입시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되어 있다. 입학 전형도 자율적이고 입학 정원도 자율이다. 그 다음에 캠퍼스는 이게 교사 교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교사도 없고 교지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설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숙사 자체가 교육시설인데 이 상업지역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캠퍼스에 그 미네르바 학교의 교수가 따라가서 직접 수업도 하면서 지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교수가 해외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불법 학습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지에 있는 대학 교수가 가르치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세일 대학 잘 못 들어봤을 텐데요. 이 대학도 아주 제가 직접 가본 중에서 굉장히 좀 아주 쇼킹한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은 일단 for-profit university예요. 그러니까 영리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형태의 대학인데 여기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 수업, 새벽 3시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는 낮에는 일하다가 저녁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빨리 졸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새벽 3시에 개설되는 수업도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제 과정을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 학교는 매달 첫째 날이 그러니까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매일 첫날이 졸업식이고 입학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빨리 졸업한 학생은 졸업도 매달 1일 날 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수업이 열리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 대신 여기 보시죠. 교육비가 8만 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제가 가보니까 그 ESPN 같은 이런 스포츠 전문 채널도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산학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스포츠 중계 방송을 이 학교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 아나운서들이 와서 중계 방송을 그 스크린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거기서 들으면서 이 중계 방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직접 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대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for-profit 대학이고 매월 입학식, 졸업식, 그다음에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이 가능하고 다양한 캠퍼스, 그다음에 등록금이 자율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24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대학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혁신대학, 소위 말하는 혁신대학의 탄생 조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율권이 보장된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 수업, 재정,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갖다 설립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혁신적인 대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여기 계신 총장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대기업에서 2014년에 규제 완화를 위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 경상비 쪽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년 동안 대학 입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분을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경상비를 좀 보존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건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도 상한제를 좀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렇게 등록금도 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좀 자율권을 가지고 대학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뽑아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좀 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 철학이 다르고 또 인재상이 다른데 그 학생들을 좀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학교하고 좀 안 맞는 학생도 들어와 있고 이 학교보다는 저 학교에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학생들도 들어와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근학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장 이것도 규제가 많은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 의하면 허가받은 곳에서만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이 첫 회 때 제가 좀 건의를 드린 상황이지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습장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이제 영화예술 쪽에 좀 특화가 되는 대학인데 아시다시피 영화 산업이 서울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무로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 대학이 서울에 있는 충무로에다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현장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면은 훨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이 와서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규제법 등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사제도의 규조에도 이런 것이 있죠. 어떻게 학교 커리큘럼을 짤 것인가,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온라인 강좌도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고, 또 K무크라는 데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도 할 수 있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강좌 기준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프라인 대학이라도 좀 더 그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리소스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각종 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대학을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굉장히 비슷해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옮아갈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해서 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 대상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학이라는 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 아까 5차 산업시대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5차 산업시대까지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것을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BTS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우리 유현진 LA 다저스에서 활동하는 이 인재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규제 없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이런 인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그 아주 톱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대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푼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우선 좀 도입을 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이런 그 단계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범 실시를 해서 그 효과를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제를 해서 그 규제를 차츰차츰 이렇게 철폐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아까 우리 김성희 총장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학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방치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고민을 정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상. 예, 한남대학교 특임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원건입니다. 총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아시다시피 규제 개혁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및 가시 뽑기, 붉은 깃발 제거 등 정말 정권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정말 적절한 것이 필요하겠죠. 국가 권력은 군대, 경찰 등 물리력에 의한 것도 있고 법과 지침 등 그 자체가 규제라고 봅니다. 공적 규제와 민간 자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또 규제 혁파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지금 행자부가 관할하고 있는 행정규제 기본법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원래 규제 법정주의, 규제 영향 분석, 규제 심사, 그리고 매년 규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그 예산을 할 때 예산적인 문제를 기재부 또 공무원 정원 문제를 옛날에 정문처나 인사행정처 그리고 규제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총리실의 심사를 사진을 봤죠. 이번에 작년에 신규 조항된 것이 신기술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삽입해 놨고 신기술 서비스 제품 관련 규제 정비 및 특례를 규정했고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을 매년 또 3년마다 별도로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소위 지역특구법이라고 해서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개정입니다. 굉장히 법 자체가 이름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법의 핵심은 규제 자유 특구 지정 그리고 규제의 신속 확인 실정 특례 임시허가 그리고 메뉴 판식 규제 특례 적용 이 법에 201개 타 법 관련해서 특례를 둔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소위 메뉴 판식 규제의 특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특구법에 제가 딱 보니까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싹 찾아보니까 지금 그 공립 뭐 이렇게 임해 있었는데 시립학교, 군립학교, 구립학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학교의 설립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의 교사를 둘 수 있다. 현재 교장, 원장은 대통령 임명인데 그리고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의 임명은 교육부 장관인데 이때는 특화, 특구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굉장히 특히 그 국가공무원인 지방공무원 이런 경우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수 있었을까? 아마 너무 요새는 그 초중등 학교가 없어지는 판인데 새로 생기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도입될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규제 사업법, 아까 지역특구법하고 여기에 나온 새로운 세 개 법의 개정이 규제사법이라고, 규제특례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 처리, 그리고 임시 허가, 실정을 위한 규제 특례, 그리고 또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했는데 규제 신속 확인 역시 임시 허가, 실정을 위한 규제 특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규제 신속 확인, 혁신 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이런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기 규제 특례 3종 세트라고 하는데 규제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신속 요청을 하면 신속 확인 30일 내로 규제를 신속 확인해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임시허가 모호하고 불합리하고 안전성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우선 임시 허가를 해주고 법령을 정비해서 정식 허가한다. 그리고 검증과 안전성이 불확실하면은 그것이 정말 그런지 실증 특례, 실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정식 허가하고 안전성이 미흡하면 폐지하는, 이렇게 해서 규제 특례 3종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는 이제 완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조정실에서 올 4월 25일 보도자료를 보면은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은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정 등의 3종 규제 3종 세트에 의해서 규제 혁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은 규제 신속 확인은 없고 임시허가도 없고 실정 특례 하나만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더 세계적으로 앞선 그러한 규제 혁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재님께서도 규제 혁신의 어려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장주국 총재님 발표문 보기 전에 저 자료를 제출했는데 역시 이심전심으로 똑같은 입장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획기사 내용 보면은 대통령 5명이 지시한 원격 진료 시범 사업만 19년 허송세월. 기획기사인데 대통령 위의 공무원 규제공화국의 내일은 없다 였습니다. 규제 담당 책임질 일 많다. 오래 안 맡기는 게 암묵적 인사 관행이다. 혁신기업 육성 정부가 노력하지 말라. 시장에 자유 주면 될 일이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재 육성 가로막는 교육 규제. 교육부는 자유를 줬다. 대학은 통제 벗어날 길 없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신문 공동기획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규제 혁신에서 지금이 혁신의 골든타임, 통제와 간섭으로는 미래 없다. 이런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업무 경감 및 규제 계획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초중등 교육부 부문에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원 잡무 경감이라고 해서 20년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교육부에서 교원 잡무 경감 팀도 생겼다가 없어졌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을 하다 보니까 잡무는 무슨 잡무냐? 잡무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잡다한 일들은 제발 좀 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 자치 확대, 즉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해달라. 단위 학교 또 자유를 확대해달라. 각각의 학교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자유를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 자치 여전히 교육감님들은 85%는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15%밖에 교육감이 권한이 없다. 85%는 교육부에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15%만 교육부가 가지고 85%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전혀 지금부터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학은 규제개혁, 즉 대학도 업무 경감을 해야 되고 대학 자율성 강화, 즉 창의적인 대학 활동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달라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잡무 경감 및 규제 혁신 관련 구체적 저 자신 경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의 학교 잡무 경감 그때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1년간 잡무 경감 효과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과천고등학교를 직접 갔는데
오히려 1년 만에 10%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가 컴퓨터 도입 예산을 국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 자신이 직접 또 경험한 사례인데, 컴퓨터 도입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정 효율화입니다 하면은, 행정이 효율화된 만큼 직원 축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 청년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학 규제 계획에 대한 교육 황우여 부총리께서 직접 말씀 요청하셔가지고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사회 조사를 거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규제 개혁 건이 약 한 86건을 정식으로 해달라 해서 유인해가지고 제출해드렸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의 고도화, 새로운 업무 등으로 행정 업무량의 증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령, 지침, 가이드 등 규제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낡은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의 최소화 등 규제 계획은 계속 추진돼야 할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제의 한시화, 그리고 일몰 규제, 많은 수많은 규제 나오고 하는데 참 여전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 입학사정관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대학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제시가 되고 그 뒤로 정부를 하면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됐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마지막 대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전히 대학 입시 문제도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에 대한 규제 혁신은 보면 저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적 정말 비전과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패러다임 전환 정말 초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조금 규정 개정해야죠. 패러다임 전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어떤 것이 있을까? 정말 예술에 이야기한다면 천동설, 교육부 중심 대학 사회가 도는 것이 아니고 지동설, 대학 사회 중심 교육부가 돈다. 총재님들 간에 정말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교육부가 받아먹는. 그래서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조금 의심이 좀 완전히 신뢰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는 일사불란 계속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교육은 다사혼란이 맞지 않을까?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교육인데 그래서 조금만 혼란스러우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여사히 밖으로 놀러 다니시다 보면은 동네 뒷골목마다 너무나 잘 돼가지고 야 지방자치 문제도 맞지만 역시 지방자치가 되니까 이렇게 골목마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방교육자치 아닙니까? 야 지방교육자치 좀 시끄럽지만은 역시 지방교육자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학교 또 우리 지역학교가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전히 교육은 지방교육자치, 교육자치가 아니고 여전히 획일화된 거 이런 문제 아닌가? 그래서 안보는 일사불란이고 교육은 다사혼란이라는 이런 정말 비전, 새로운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잘 될 텐데 간섭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 확보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학 사회의 자율적인 규제와 통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교육에서 대학 기관 인정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사용해 주세요 하면은 맞으면 대학 자체가 스스로 한 것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사회가.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속된 말로 골퍼가 왜 신사 운동이라 하느냐. 플레이어 자체가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플레이어 자체가 심판을 역할하는 게 그래서 골프가 신사 게임이라 한다. 대학원은 대학 사회가 스스로 규제를 하고 대학 사회가 스스로 심판하는 그것이 맞다 하는데 여전히 스스로 규제를 정하고 스스로 심판하는 건 아직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엄정한 자율적인 통제 장치의 부재로 대학 사회의 자율성 요구는 대학 전체님이 자율성 달라, 대학 자체 달라 하면은 아마 그 무의식적으로 그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만은 좀 괜히 할 일 없어서 의례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그냥 던지는 말 아닌가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규제 완화로는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조직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주에 계획을 만들고 다음 주에 실적 내세요 하면은 수십 가지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수많은 그 행정적인 성공과 실적이 과연 성공이고 과연 실적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규제 완화 내지는 규제 혁신 실적은 별 무의미하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총리실에서 이제 수합해가지고 낸 2019년 교육부의 주요 규제 정비 핵심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니까 신산업 역시 해서 교육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겠다. 직업교육 확대 및 산업체 교육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과정 운영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 네 번째는 지역 교육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핵심 규제 정비 분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조금 아직까지 큰 틀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자율, 즉 대학 자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 제가 미네소타 장관 가 있을 때 그 당시 87년입니다. 당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본인의 집은 본인이 못 고치니까 당시 곧 임기 만료로 물러날 총장이 후임 총장을 위해 관사를 대수선화했습니다. 제가 대학 신문을 계속 유심히 제가 행정공무원으로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유심히 봤는데 60만 불 상당 관사의 대수선비로 그 당시 120만 불을 사용해서 과다 비용으로 인해 주의회에서 대책 인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의견이 수렴되던 중에 대학 자치 문제로 이것이 맞느냐 논쟁이 전환돼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맡겨서 대학 자체 감사하고 주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 대학을 믿고 또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보면은 이 규제 이거 풀어달라 등록금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대학별 상황에 맞는 규제 및 규제 특례는 도입할 수 없을까? 규제 프리대학, 자율대학, 규제 완화대학, 뭐 건전대학, 규제 강화대학, 뭐 분규대학 이런 식으로 안 될까?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도입해가지고 건축 및 시설 부문, 또 세무 등 재정 부문, 교직원 복지 관련 이런 게 하나하나 좀 했으면 어떻게 할까? 초중등 교육에 보면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중등 교육법에서 많은 상세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실험학교, 자율학교를 위해서 몇 가지 한 7, 8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 자율학교, 자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정말 고등교육법은 모든 규제만 있는 고등교육법은 규제법이죠. 그래서 정말 대학의 책무성과 재학의 책무성과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한할 수 없을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해봤는데 많은 규제를 이야기해서 공무원이 의식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교육부 공무원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은 자기 집행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판을 바꾸지는 못하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모든 그 부처가 과나 이렇게 사무관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 업무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말이에요. 그 판을 돌리는 이야기를 못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의식의 문제인가 이렇게 큰 판을 돌려주는 것은 역시 그 대학 사회가 먼저 한다든지 해서 특히 그 대선 공약이라든지 어느 한 공약만 아니고 골고루 대선 공약을 통해서 대학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 확보에 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교육 문제, 대학 쪽에 규제 샌드박스법을 한번 검토할 수는 없을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제는 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평생 교육부 밥을 먹었는데 그럼 너 있을 때 너는 뭐했노? 참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발표 이런 게 상당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너그리 양해해 주시고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창업 지원단장 맡고는 이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그 기업에 27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다가 2014년도 9월 달에 아주대 공대 산업과학과 교수를 일단 부임하는데 정년퇴직의 전임 교수를 일단 부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그 부임할 때 이제 뭐 상당 어떤 이슈가 많이 있었죠. 뭐 교수는 반대도 있고 했었는데 벌써 이제 제가 온 지가 벌써 이제 5년 됐습니다. 됐고 이제 그러고 이제 현재 아주대 와서 주로 했던 일은 공대 산업과 교수이지만 기업에다가 과연 그 대학에다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보니까 혼자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면
신산업융합기술연구소를 만들어서 한번 기여해보자 해서 저 총장 직속으로다가 신산업융합기술연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현재 5년 됐는데 연구개발 과제를 30억 이상 과제를 현재 5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가 11분이 참여하고 있고 석박사가 이제 그 50명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교수 3명, 전임연구원이 6명에서 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달 들어서서 또 청장님이 이제 불러서 가니까 이제 창업 지원단장을 맡아달라 요구해서 지금은 2가지를 같이 겸직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5년 근무하면서 2014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전화 받은 것이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에 선임이 됐다. 그건 전혀 몰랐거든요. 나는 맡을 생각이 없다. 해서 그것을 총장님과 공문을 띄워서 3년 임기로다가 2015년도 2월 달부터 이제 작년도 1월 달까지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름 뭐냐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서 생긴 조직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다가 신산업과 신기술 추진하는데 정부하고 산업계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신문과 법적기구에다가 이제 그걸 제소하면은 그걸 풀어주는 역할이 주는 이제 그 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하면서 기업에서 148건 정도를 접수를 받아서 145건을 해결하고 3건을 해결을 못한 것이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의료의 원격 진료 이슈 관계 해결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법 관계 그 해결 못했고, 세 번째는 이제 의료 유전체 검사 관계. 세 가지는 이제 그 이슈가 많아서 그 해결을 못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업의 요청사항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오게 된 것은 지난번에 미래적 콜로키움에서 3시간 특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요청을 받다 보니까 교육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준비를 못하고, 제가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든 장본입니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까 해서 오늘 지정 토론자로다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역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그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면은 기본적 개념은 그 생략하고 기본적 특징을 보면은 스마트화 서비스와 플랫폼화 친환경화 이런 4가지가 기본적 특징이 됐습니다. 이것의 공통적 기본적 방향은 공유경제의 개방형 혁신을 가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제 혁신을 막는 5가지 함정을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부처별 분야별 경쟁 총량 규제 축소 함정에 가로막혀 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규제 샌드박스도 중요하고선 건수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득권층의 이해와 상충되는 제도의 추구 압력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뭐냐면 규제가 기득권층, 시민단체, 여론 조성이 반대에 밀려서 무산된 현상.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진짜 가장 중요한 거고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함정은 복합적인 행정 절차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함정이 가로막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활동해 보니까 중앙부처, 지방부처 있지만 신산업과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4개 부처고 5부처에 5개가 얽혀 있다 보니까 풀 수는 주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못 푸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5개 부처를 갖다가 모아서 같이 머리 맞다 풀면 분명히 풀 수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적인 이념에 기반된 독단적인 신념 함정에 가로막혀 있다. 이것이 뭐냐면 이 규제를 함으로써 특정 계층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부분들. 마지막은 국회에서 지난 정쟁에 따른 입법 함정에 가로막혀 있다.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 실익보다는 주로 정당 위주로다가 판단해서 규제 혁신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규제 샌드박스가 되지만 본원적인 규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가장 큰 규제의 원인을 보니까 3년 동안 느낀 점이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원 발의 법률의 규제 영향 평가에서 규제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되는 것은 19대 국회의 발의 법률안 보니까 일반적인 법률안 중에 의원 발의가 94%고 정부가 6%고 가결된 의원 발의안 보니까 의원 발의가 86%고 정부 발의 14%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부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조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의원 발의 법률은 사전 영향 평가 의무가 되자 무분별하게 규제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선진 보니까 의원 발의도 반드시 규제 영향 평가를 해서 걸르는 기능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규제가 양산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법률을 만들고선 일정한 시점 지나고선 필요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규제 일몰제를 의무화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규제 영향 평가하고 일몰제를 의무화시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시대착오의 규제мк에서 시장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제가 이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옴부ds만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 이제 2월달에 발령받아 보니까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기사 1명, 비서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원기구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건 안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맞자마자 사무실을 옮겨버렸어요. 안산의 생산기술연구원 내 옮겨서 30명 조직을 밑에 두고선 그 기본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로 이 기능에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풀어주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국무총리 조정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근본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국무조정실하고 2017년도에 경제단체하고 같이 1년 동안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2018년도 1월 20일 날 신산업 신기술의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되는데 이 당시 구도를 보면은 크게 볼 때 입법 방식을 고친 것은 네거티브 분류체계 사업평가, 혁신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데에서 이 부분이 작년도 1월 달에 이제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데이터의 공유 규제 혁신 옵션은 혁신 성장은 공연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보면은 전자주민족 도입은 공공 빅데이터 규제를 빗장 풀어야 됩니다. 2011년도에 전자주민족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다가 시민단체 반발 때문에 무산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이러다가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자주민족을 이제 도입한 국가가 30개국 이상 국가가 도입되어 있고 이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기업이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개국가 수출할 때 2천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안 했는데 제가 기업에 모일 때 10개 국가 이거 수출 다녔는데 마지막에 뭐냐. 한국을 도입하는데 뭘 하느냐. 그런 답이 돌아왔었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전자주민증 일반 주민등록증 써 있죠.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공유 개방형 혁신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전자여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스마트 아이디까지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 통합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 데이터 서비스 보면은 제가 답답한 것이 이제 언론에서 봅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 OECD 1위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무 필요 없는 거다. 그럼 우리가 공공 데이터 활용 측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취약하다. 차라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비식별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일정한 개방하고선 유치원 징별자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부문 보면은 안심하고 데이터 활성화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볼 때는 규제 성향이 높습니다. 높고 이 부분은 결국은 시민단체 반대 그러다가 의료 원격 관리 시스템 도입에 지연되고 있다. 제가 이 문제를 풀려고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관련자를 다 끌어모아봤어요. 그 하기 전에 이런 원격 진료 기업을 실제 방문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니까 이제 기업 사람들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한 자리에 30명 모았어요. 30명 모아서 같이 이거 머리 맞다가 풀려다 보니까 기업에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불만 얘기하는데 왜 얘기가 안 하느냐. 잘못하면 저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 찍히기 때문에 얘기 못 한다. 해서 못 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ONC를 설치해서 다양한 정보 통합 플랫폼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있고 영국은 HSCIC를 설립해서 우리 정보 저장 분석 가공하는 이런 부문을 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제3연계기관을 운영하는 하면서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부문은 공유 경제에 기반 없는 폐쇄적 혁신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 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니콘 기업이 한국 진출할 때 규제 저촉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유 경제의 각각의 규제 유형을 나열해서 유형별로다가 개인정보법을 차별되게 푸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온라인 규제 관계 이 부분은 결국은 교육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온라인 강좌에 그 규제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원적인 규제에서 R&D가 무슨 규제냐? 저도 그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료주의 R&D 정책의 글로벌 변화 흐름에 대응 못한다. 이런 타이틀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로 돼 있지만 기술 사업화 실적은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결국은 우리가 4.3%, 일본은 3.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업의 성공률은 90% 이상인데 기술 사업화율은 20% 좀 낮다. 이런 부분들. 대학은 더 낮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기술 기획을 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하잖아요. 사업하는데 예산의 비중이 기술 개발 쪽에 95%고 기획하고 사업화에 5%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국가는 보통 15% 이상 됩니다.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제가 이제 기업에 근무하다가 기술 개발을 활용했는데 제가 5년 후에 와보니까 이제 R&D 과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업에 근무할 때 제주도에 제주 전기 자동차 주식회사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37만 대를 전기차를 다 바꾸겠다 해서 2012년도에 그 플랫폼을 전체 관제센터를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결국은 이제 그 콜센터 만들고 다 만들어 놨어요. 민간이 순수하게 투자해서. 그다음 국제전기차 엑스포도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과제가 R&D 과제가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그런 현상을 봤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업 기획과 사업화 투자 관계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산업 융합기술 연구센터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R&D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R&D 관리하는데 본연의 연구보다 행정 처리가 너무 과다하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물론 이거 해결해서 행정 여직원을 두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어느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에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지만 저 연구 쪽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노동 정책도 이거 규제다. 이것 때문에 제가 호되게 당했었는데 2017년 17년도에 포럼에서 이걸 얘기했어요. 결국 이제 이런 3대 노동 정책 관계를 하다 보면 기업들이 아주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면 2017년도에 9월 달에 제가 포럼에서 그다음에 장관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것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1월 달 되니까 친구들한테 전화요. 아, 네가 보니까 신문 사설이 이름 나왔다. 나 사설 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부장님들이 제 이름을 빌어서 아주대 이주영 교수에 의하면은 노동정책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시간상 볼 때 이제 15분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신산업별로 올 때 본래 그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하고 신기술을 그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됐는데 제가 참고 자료로다가 뒤에 이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래 모빌리티의 전기 자율 주행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제 표준과 인증 체계라든가 실정 기준 이런 규제 관계를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은 결국은 크게 볼 때 우리가 마찬가지 완전한 자율주행을 고려한 법률 제도 표준화 필요하다. 이거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옛날 제가 ombudsman 활동할 때 그때 아마 2015년도를 기억합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가 저 드론 날린다 불법이죠. 자율주행도 테스트할 데가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특구를 만들고 시범사 파는 것들 그때 대통령에 보고를 해서 그걸 일정한 부분을 푼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에 맞는 법제도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연결 생태계의 AI 기반의 스마트홈 활성화 측면은 이것은 그 필요한 것이 결국은 서비스 플랫폼의 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슈 관계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풀어야지만 이 산업이 살아난다. 그런 필요성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제 측면을 보면은 에너지는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연한 우리가 이제 전력 시장 보면은 한국 전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다양한 그 이제 전력 체계로 바뀌잖아요. 이런 유연한 전력 시장에 맞게 탈바꿈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맞게 규제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바이오 헬스 활성화 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분야의 원격 진료 활성화 측면하고 결국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겠어요. 기관 간의 호환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풀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밀 의료 측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질병 예측에 대한 규제 혁신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필요성 느끼고 이건 그냥 참고로다가 이제 그냥 시간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나오게 된 것은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 때 이제 그 관여를 한 이제 그 기회를 얻다가 오늘 나와서 이제 그 신산업과 신기술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어떻게 규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고 교육 쪽은 아직 제가 학교 온 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상세하게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